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릴리즈미의 김정민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강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뷰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빅데이터 하면 이제 많이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도대체 뷰티 산업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실 텐데,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들 활용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지만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아직도 빅데이터를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빅데이터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한 팁들을 알려드리면서 빅데이터 산업이 좀 뷰티 산업에 좀 접목이 시켜서 좀 더 활성화되는 측면으로 좀 발전이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강의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전반적인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사례 중심으로 대한민국 빅데이터 산업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빅데이터를 뷰티 산업의 어떤 부분에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보통은 마케팅에서 빅데이터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제품 개발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학술적으로 빅데이터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도를 좀 높이고자 합니다. 뷰티 마케팅 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면은 같은 금액일 경우에 팔로워가 높은 인플루언서 소규모와 그리고 팔로워가 낮은 인플루언서 대규모를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 A1과 이 B1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해야 좀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들 질문들도 하시고 그리고 광고 에이전시에 많이들 좀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접촉하는 에이전시마다도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캠페인별로 목적별로 이런 사례들을 주제별로 이걸 빅데이터를 축적을 해 놓으면 기업들이 어떤 캠페인을 진행할 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응률이라든지 그리고 매출 전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캠페인별로 내가 이제 주제를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이 빅데이터를 몇천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해 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결정을 쉽게 이 데이터에 접목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빅데이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로워가 낮을수록 반응률이 조금 좋다고 많이들 마케터들은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팔로워가 높을수록 전환율이 또 높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팔로워가 높을수록 퀄리티나 컨텐츠 퀄리티겠죠. 컨텐츠 퀄리티가 높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축적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에 접목을 시켜보면 우리의 캠페인에 따라서 결과치 값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현 시대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리더들이 결정권자의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면 빅데이터가 앞으로 기업들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크림을 예로 들어보면 보통 회사에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회의할 때 나눕니다. 선크림을 여름에 판매량이 월등하게 올라간다 혹은 선크림이 1년 내내 꾸준하게 팔린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들 의견을 나누십니다. 근데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죠. 근데 이것들을 너 한번 증명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이들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고민을 하십니다. 이럴 때 바로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추정했던 주제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빅데이터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흔히들 빅데이터를 받아들임으로써 보통 대표님들을 생각하실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시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내가 추정했던 사실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것에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크림을 1년 내내 꾸준하게 팔린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예를 들면 선크림이 1년 내내 꾸준하게 팔린다는 데이터를 확인하셨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선크림이 꾸준하게 팔리면 봄 시즌용 선크림, 여름 시즌용 선크림, 사계절용 선크림 시리즈를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추출하는 내는 작업이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추출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컨설팅을 하면서 보통 이런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보면요. 보통 자수성가를 하신 대표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키워온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마케팅 방법과 내가 키웠던 브랜딩 방법 이런 것들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하시는 데이터 마케팅 이건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현재 시대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현대 시대에는 이 데이터 마케팅과 경험과 노하우가 궁극적으로 접목이 되었을 때말로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데이터 수집을 하거나 분석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든다고 데이터 마케팅을 좀 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데이터 수집하는 분석하는 시간을 조금만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리스크,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나 직감과 경험을 중시하는 기업이 많은 현실이긴 하지만 빅데이터 마케팅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시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적과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빅데이터 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프로젝트의 목적과 주제를 맨 처음에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빅데이터부터 구해놓고 프로젝트의 목적과 주제를 구체화하게 되면은 이를 거꾸로 하게 됩니다. 목적과 주제를 구체화한 이후에 빅데이터를 구해야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마케팅에 있어서는 우리가 캠페인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목적과 주제를 굉장히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마케팅은 소비자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마케팅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빅데이터 마케팅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 마케팅이 지금 현재 이 한국에서 어느 추세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랭킹이라는 것이 매년 발표를 합니다. 2019년도 자료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활용 순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4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2020년 같은 경우에 15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 15위가 된 이유는 현재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통과했기 때문에 15위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19년도까지에는 이 빅데이터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후진국이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 이 반대의 경우에 왼쪽에 보시면 1위를 하고 있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 참여율과 인터넷 도매, 소매율 이것들은 1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빅데이터 활용률은 40위를 하고 있는 거는 완전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많이들 조금 소홀히 하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들 소홀히 해서 조금 후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을 좀 보시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희 나라보다도 과학이나 어떤 수학이나 이런 교육에 있어서도 많이 후진국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2020년 데이터를 보시면 중국이 빅데이터 활용률에 있어서 중국이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굉장히 앞서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을 보시면 저희 나라보다 또 못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작년 우리나라보다도 더욱더 보수적인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본은 현재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도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나라는 이 정부라고 하는 부분이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자정부도 굉장히 저희 나라는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유독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조금 발전이 더디고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 제정이나 많은 시스템적으로 많이 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빅데이터 산업이 왜 발전이 좀 더디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3법 때문에 좀 빅데이터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만약에 누출이 됐다 그러면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이 처벌을 받기도 하고 개인들이 굉장히 클레임을 많이 걸었죠.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이 클레임도 걸고 그리고 범죄나 그리고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고객들이 굉장히 좀 난해하게 좀 클레임을 많이 걸어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발전이 굉장히 좀 저해가 됐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데이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 데이터가 발전이 저해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일반 기업과 대기업과도 이 데이터 기술력에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일반 화장품 기업을 예로 들면 일반 화장품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고작 한 1, 2만 명의 이 쇼핑몰의 어떤 회원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의 수많은 계열사들과 금융사 그리고 제휴사 이런 빅데이터 카드사들 같은 카드사들 제휴사들 모든 빅데이터를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별로 초개인화를 시켜서 이 개인별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 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장품 기업에서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너무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 참으로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물론 대기업들에서는 아직까지도 빅데이터 관련 팀들이 없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이제 서경배 회장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포를 했죠. 빅데이터 중심으로 제품도 많이 만들겠다라고 선포도 하고 외부 인사들도 많이 초빙을 했습니다. 회사로. 그렇지만 아직 다른 기업에서는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던 공공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포탈, 네이버나 다음 같은 기업이죠. 포탈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공개를 했죠. 네이버에는 데이터 랩이라고 해서 데이터 랩에서 이제 공개를 조금 하고 있지만 데이터 랩 같은 경우에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일부 검색량 데이터는 보실 수가 있지만 저희가 알고 싶고자 하는 그런 빅데이터를 많이 좀 얻을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기업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일반 기업들이나 어떤 데이터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데이터 발전이 왜 올해 많이 이루어졌냐면 데이터 3법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 3법이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명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도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개인 정보를 보통 쇼핑몰에 가입을 할 때 개인 정보의 동의를 받아서 마케팅을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3법에서는 이 개인 정보의 가명 정보, 즉 홍길동의 30세 홍길동 씨는 뭐 무직의 무슨 프리랜서의 월 소득이 3천만 원이다. 이런 정보들을 가명 정보로서는 얼마든지 동의가 없어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데이터 3법입니다. 개인 정보의 동의를 없어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빅데이터와 데이터 3법 때문에 많은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좀 더 데이터에 관여해서 오픈소스나 기반의 데이터에 관여를 해서 데이터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개인과 개인의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하려면 데이터를 결합을 해야 됩니다. 예로 들면은 우리 쇼핑몰에 있는 개인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조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우리 개인에게 어떤 다른 금융 서비스를 조금 제안을 하려고 하면 이 A라는 개인에게 어떤 금융 서비스를 가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 서비스에 이 A라는 개인에 대해서 데이터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가명 정보로서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가명 정보를 결합을 해서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 3법인데, 근데 이 결합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정부는 이 데이터 3법에서 지정을 합니다. 전문적인 IT 기업에서 정부가 지정한 IT 기업 혹은 공공기관에서만 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이 전문가들이나 일반 기업에서는 이 결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제한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특정 공간에 와서 결합을 해라. 공공 데이터 거래소에 가서 공공 데이터 거래소가 9시에 열리겠죠. 9시에 열리면 오프라인 9시에 열리는 그 공공 거래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결합을 하고 6시 퇴근 전까지 공무원분들이 이제 퇴근을 하시겠죠. 퇴근 전까지 이제 결합을 하고 그 감독관 밑에서 결합을 한 이후에 6시 전에 그걸 반출하고 허락을 받고 이제 반출을 해야 되는 과정이죠.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과정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가져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일반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어떤 데이터 법들 자체가 오히려 좀 데이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발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3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을 발전하게 하는 계기를 맞이하였지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좀 더 제정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조금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이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공공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가격이 좀 있겠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 데이터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에서는 물론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겠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개인 정보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의 개인 정보를 왜 너네 기업이 개인적으로 이걸 왜 팔기 시작하지? 내 건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는 이게 데이터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런 데이터 소유권 분쟁 관련해서 많은 소송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많은 법의 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이데이터가 뭐라고 하냐면 이 개인한테 데이터를 직접 동의를 받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금융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금융 앱을 만들 계획이면 이 개인 A라는 A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금융 서비스를 기획을 할 건데 당신이 이 데이터를 동의를 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금융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대신 당신의 카드사와 금융사한테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는 걸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이 동의를 해주면
이 서비스 업체에서 카드사나 금융사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합법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 데이터 산업이고요. 이거 같은 예로 들면 이 뱅크 샐러드나 토스와 같은 앱,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이 데이터 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 산업에 관련해서는 조금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한 편이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많이 없어요. 보통 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젊습니다. 젊은 대학생이나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이 사원급이나 대리급이 시작을 하려고 해도 이 빅데이터를 알려줄 수 있는 시니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하지만 이 중국 같은 나라를 보시면은 현재 이 국가적으로 이 빅데이터 인력들을 양산을 하기 위해 무지하게 많이 애를 씁니다. 이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론이나 기술 중심의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코딩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죠.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이 코딩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통은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어떤 IT 계열의 어떤 인재보다도 문과나 사회학 쪽의 어떤 인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코딩 기술력보다도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쪽 분야에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산업이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이나 기술보다는 실무적인 어떤 교육들이 조금 더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세계적으로 좀 빅데이터 관련해서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기술력의 발전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예로 들어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가 거의 보면 국가 겁니다. 이 개인정보가 완전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이미지 기술력으로 인식을 해서 국가가 이 개인의 어떤 이미지를 어떤 공항이나 어떤 이 교통수단에서 인식을 해서 범죄자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나 이런 것도 차량을 인식을 해서 쉽게 잡아내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빅데이터 인재를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라고 시진핑이 이렇게 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2020년에 빅데이터를 4,500조 시장으로 만들겠다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가 정말 좀 발전이 중요시 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들면은 빅데이터를 좀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어떤 뭐를 예로 들면 아마존이 그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개인들이 어떤 물건을 샀는지에 따라서 물건을 자동적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이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존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건데 뭐 이런 서비스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징동이라고 무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빅데이터를 추출해서 조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이 서비스는 조금 실패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무인 매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고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매장 관리 직원이 이 매장 안에 상주하지 않고 매장 밖에 상주를 하면서 실시간으로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물건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물건을 실시간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유통기한을 수시로 신선한 식품으로 계속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장이 항상 신선하게 유지를 되기 때문에 이 무인 매장을 항상 고객들이 많이 찾고 고수익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징동이란 매장이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200개 매장을 열었습니다. 근데 징동이란 매장은 지금 폐점을 하고 있습니다. 200개 매장을 폐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인 편의점을 좀 열었는데 상위 품목이 편의점의 상위 품목을 보통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신선식품에 거의 몰려 있어요. 뭐
한국을 예로 들면은 삼각김밥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신선식품에 몰려 있는데,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매장이다 보니까 신선식품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신선식품을 다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 매장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 매장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신선식품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이제 유인 매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 매장이 폐점 위기에 맺고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정말로 이 소비자 분석을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해야, 전략을 세우고 해야 조금 가능한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도 빅데이터가 진심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한, 많이 발전을 하기 위한 조금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화장품에서 도대체 빅데이터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만 해도 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몇 가지 이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조금 과감하게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빅데이터 관련된 화장품이 몇 가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도대체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빅데이터를 없으면 구해야 되겠죠. 그럼 빅데이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빅데이터를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공공거래소라는 곳에서 빅데이터를 살 수가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좀 고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료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무료로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빅데이터가 그렇게 쓸만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공개하는 쪽을 보시면 네이버 쪽에는 데이터랩이라고 해서 무료로 공개하는 데이터가 한 가지 있는데, 이쪽은 키워드 검색량, 뭐 화장품을 카테고리별로 키워드 검색량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일정량의 패턴이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의 어떤 기술력으로 이 패턴을 보시면 화장품 카테고리별로 어떤 제품이 월등하게 조금 이 시즌별로 올라오는지 분명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빅데이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쌓아야겠죠. 데이터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크롤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롤링이 뭐냐면은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를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긁어오는 겁니다. 근데 긁어오기 위해서는 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률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자사 회원의 DB를 좀 쌓아야 됩니다. 근데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요즘에는 이제 회원 가입의 구조를 좀 길게 쌓아 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회원 가입이 줄어든다고 좀 많이 빼는 추세에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회원 가입을 조금 더 추가 정보를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프로모션을 붙이고, 중요한 게 회원 가입을 하실 때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한 어떤 연령대 정보는 꼭 넣으셔야 합니다. 연령대 정보가 마케팅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위한 연령대 정보는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생일 때 쿠폰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프로모션을 해서 회원 연령대 정보를 반드시 넣게 해서 DB를 좀 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쇼핑몰 후기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쇼핑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의 후기를 다른 오픈마켓이나 종합몰에 흩어져 있는 우리 후기들을 반드시 조금 수동으로라도 가지고 오셔서 이거를 워드 클라우딩 방식으로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뭐 많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구글 애널리틱스나 구글 태그 매니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세팅을 하셔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들도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빅데이터가 그럼 충분히 모였다. 그럼 상품 개발 실무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그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가 없던 시절에는 상품을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은 연구원들이 획기적인 원료를 개발을 합니다. 제품 먼저 개발을 했겠죠. BM 분들과 같이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을 하면 그 제품을
영업사원들이나 마케팅에 던져줍니다. 그럼 영업사원들이나 마케팅이 고민을 합니다. 아, 이거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시간을 끌다 보면은 개발부터 하고 시장과 소비자를 공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실패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면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은 소비자 니즈에서부터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은 타겟팅부터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니즈를 알기 때문에 소비자의 접근성이 강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누구에게 마케팅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확실하게 소비자를 공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상품 개발에 꼭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번을 얘기를 하셔도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를 제대로 선정을 해야 데이터가 좀 더 압축이 되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선정이 되면 이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가공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좀 더 줄여 주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R이라는 프로그램이나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하셔야 됩니다.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은 유명한 거는 태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파워 BI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를 한 이후에는 이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서 이걸 보고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서 이걸 통해서 아이디어까지 완성을 시켜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의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제품 개발에 어떤 부분까지 활용을 할 수 있냐면은 7가지로 대충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 타겟팅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USP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대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용량이랑 그리고 제품의 방향성, 마케팅의 방향성, 그리고 메인 유통 채널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트렌드 분석까지 이렇게 7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미세먼지에 대한 화장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세먼지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그럼 미세먼지에 대한 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검색량을 미세먼지 검색량을 한번 봅니다. 미세먼지 검색량을 보시면 일정 수준의 미세먼지 검색량이 늘어난 어떤 그래프의 양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미세먼지 검색량이 늘어난 바로 다음에 특정 화장품 카테고리의 검색량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팩이라든지 클렌징 폼이라든지 선크림 이 3가지 카테고리가 검색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에서 좀 밝혀낼 수가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팩이나 선크림이나 클렌징 폼이나 이 3가지 품목에 고객들이 관심을 가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고객의 타겟팅을 또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라는 거는 이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버즈량이라는 거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SNS 상에서 블로그나 트위터 상에서 고객들이 어떤 말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말을 많이 한 단어들을 좀 크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보시면 육아, 엄마, 애기, 베이비 이런 맘 관련 버즈량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타겟팅을 정할 수가 있어요. 30대 초반 여성 맘으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품의 타겟팅을 좀 정해서 좁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품의 용량이나 가격대나 제품의 어떤 USP를 어떻게 정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기존의 제품에 있던 어떤 제품에 출시된 것들의 데이터를 크롤링을 합니다. 어떤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느냐를 크롤링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 제품에 시중에 출시된 프라이머 제품의 용량이라든지 어떤 제품의 USP를 이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합니다. 통계치를 내려보면 프라이머는 모공과 관련된 USP가 모공에 관련된 프라이머가 제일 많이 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공과 관련된 프라이머가 고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USP를 우리는
모공과 관련된 프라이머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용량 같은 경우는 30mm가 제일 많이 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30mm에 관련된 고객들이 30mm를 제일 많이 찾는다는 거죠. 반면으로는 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틈새 공략을 위해서 제일 적게 출시된 용량을 또 반대로 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 개발에 조금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좀 제품을 개발하실 때는 로우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하실 때 울고 싶다라는 단어를 분석을 할 때 예를 들면 울고 싶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들은 이걸 긍정어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부정어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좋아서 울고 싶다, 돈이 아까워서 울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울고 싶다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하실 땐 꼭 로우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울고 싶다라는 같은 단어가 긍정어인지 부정어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우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의 실구매자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쇼핑몰의 실구매자 데이터입니다. 보통 30대 지금 보시는 데이터를 보시면 30대 구매자가 제일 많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쇼핑몰에는 3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30대 관련된 제품을 앞으로 계속 많이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그냥 단정 지어 버리십니다. 근데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뷰티 쇼핑몰은 30대의 고객들이 제일 많이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동일한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로우 데이터를 한 번 더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접속하는 양을 보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 쇼핑몰에 어떤 고객들이 좀 접속을 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실제 접속률을 보시면 10대나 20대의 고객들이 제일 많이 접속을 해 들어옵니다. 10대나 20대의 접속률이 훨씬 더 많은데 30대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분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10대나 20대가 들어왔지만 10대가 20대가 살만한 제품이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겠죠. 물론 이 들어온 접속률에 따라서 마케팅을 10대와 20대에 타겟팅을 해서 10대, 20대가 더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저희의 마케팅에 의해서 10대와 20대가 반응을 갖고 들어왔다라는 거는 우리 브랜드가 10대와 20대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에 관련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10대와 20대가 저희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가격이나 프로모션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의 한 측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저희 제품 개발을 하시면서 매출은 이렇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리시게 되는 매출이 오르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좀 예로 들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회원 연령대 정보와 제품 구매 목록을 제품의 어떤 개인의 고유 값을 가지고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 회원 연령대별로 어떤 제품들을 제일 많이 샀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쇼핑몰에 가지고 계시고 있는 솔루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회원 연령대별로 제품을 어떤 걸 살 수 있는지 구매 목록을 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서는 분명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옆에 보시는 게 바로 태블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각화를 한 겁니다. 개인의 고유 값이라면은 어떤 뭐 연령대 회원의 어떤 주민등록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핸드폰 정보일 수도 있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을 가운데 놓고 이 제품의 구매 목록과 그리고 회원의 정보를 일치시켜서 이걸 연령대별로 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통계치를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회원 연령대별로 어떤 제품을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 제품을 리뉴얼할 때 우리 연령대별로 어떤 제품을 더욱더 선호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앞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조금 더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걸 결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제품의 연령대별 제품의 구매 목록을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실 수가 있냐면 제품의 라인을 기획을 하실 때 조금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뷰티 제품보다도
월마트의 어떤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해마다 뭐 데이터 마이닝의 어떤 예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를 산 구매 고객들이 맥주를 항상 구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저귀 옆에 맥주를 전시를 해놨더니 맥주 구매 고객이 월등하게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바로 강한 상관관계, 빅데이터 상에는 강한 상관관계라고 좀 엮고 있는데, 그래서 이 월마트는 이런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뷰티 제품에도 이런 상관관계가 먹힙니다. 제품의 어떤 구매 목록을 분석을 하시면 A라는 제품을 사셨을 때 B라는 제품을 항상 좀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이 제품을 구매를 하셨던 것들을 프로모션으로 묶어서 제품을 좀 판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추후에 제품을 라인을 구성을 하실 때 이 A, B 제품을 제품 라인으로 제품 라인으로 좀 기획을 해서 출시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품 라인 기획을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월마트의 예를 들면은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기저귀를 살 때 왜 맥주를 사냐에 따라서 왜 살까에 대한 거를 사회학자들이 이유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빅데이터 상으로는 이 이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 이유보다도 이 두 제품의 상관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매출이지 이 이유가 아니거든요. 이 이유는 연구나 사회학자들이 찾으면 되는 거고, 우리의 이유는 이 빅데이터와 이 매출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보다 중요시하고, 빅데이터 상에서는 상관관계를 형성을 시켜서 우리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마케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냐에 대한 어떤 통계치의 값입니다. 이거는 IBM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서 비롯되는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종 업계 대비 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매출 신장률이 3배나 좋다고 해요. 그리고 동종 업계 대비 수익성이 89%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종 업계 대비 변화 관리, 성공적인 위기 관리가 2배나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사결정에서 이 빅데이터는 변화에 적응하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표에도 나왔듯이. 그래서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모든 기업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지금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모든 기업이나 그리고 모든 실무자들이나 그리고 제품 개발자들이나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산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보다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경험의 어떤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경험의 기반, 노하우 중심의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도 충분히 회사가 운영되던 그전 시절이 왔지만, 지금은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업들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고 조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어떤 리더들의 어떤 책임감과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 마케팅을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네가 책임지고 데이터 마케팅을 해봐, 이런 게 아니라 리더조차 데이터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 빅데이터 관련한 지금 마케팅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고요.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관련된 기반의 마케팅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릴리즈미에 관련된 회사를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빅데이터 관련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른 기회를 통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